이게 뭐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환자에게 준다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태준 회장이 병원식이 담긴 식판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병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얼굴도 보지 마.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하늘재활병원 특실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으로 불리는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오른쪽 반신마비 판정을 받고 이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재활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던 박미자는 간호사 중에서도 경력이 가장 오래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살피는 눈빛이 따뜻하고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일반 병실을 담당하던 박미자가 갑자기 VIP 1인실에 있는 이태준 회장의 담당 간호사로 발령받게 된 것은 이태준 회장이 입원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부터 3층 특실의 이태준 회장님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벌써 3명의 간호사가 교체됐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라면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병원장은 박미자에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박미자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을 담당하게 된 박미자입니다. 이태준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얼굴은 뇌졸중의 흔적으로 약간 처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또 새로운 간호사군요.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차가운 말투에도 동요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이태준은 처음에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회장님. 박미자는 이태준의 베개를 조금 더 높여주며 말했습니다. 이태준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반응했지만 점차 박미자의 꼼꼼하고 세심한 간호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이태준이 처음으로 건넨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박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 환자분들께 좋다고 하더라고요. 복받은 손이라 그런가 봐요. 그날 이후로 이태준은 박미자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에게는 여전히 까칠하고 때로는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박미자에게만은 특별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미자도 이태준 회장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꺼리는 이 까다로운 환자를 왜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지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이태준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병원에 남아 그를 돌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회장님? 미자 씨가 있어서 덜 힘들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이태준은 박미자에게만 보이는 미소가 있었고 박미자는 다른 환자들보다 이태준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 환자를 위해 시간을 내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까칠한 환자 때문에 야근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동료 간호사가 휴게실에서 박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박미자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직업적 소명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박미자가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박미자는 퇴근 후 곧장시 외곽에 있는 행복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80세의 어머니는 박미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6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아왔고 2년 전부터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매일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 사무실에서 원장이 박미자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5% 인상될 예정입니다. 박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매달 290만 원의 요양비가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 15%가 더 오른다면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제 아들이 첫 월급을 받거든요. 박미자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원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요양비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같은 조건이에요. 요양원을 나서는 박미자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60만 원이 채 남지 않은 잔액. 요양비 인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미자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한 지 벌써 4년이 되어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작년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해 지방검찰청에서 수습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법조인이 되었지만 아직은 월급이 적어 자신의 생활을 꾸리기에도 빠듯했습니다. 박미자는 냉장고를 열었지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기로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평일 야간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박미자는 재활병원에서 주 5일 근무한 후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평일 야간에도 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박미자의 눈에 고지서 더미가 들어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대출 상환 고지서. 어머니의 응급수술로 인해 빌린 대출금은 3년이 지나도 원금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박미자는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바빠서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다음 달에 첫 월급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아들의 메시지에 박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 엄마는 괜찮아. 첫 월급은 내가 써. 법원 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박미자는 아들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힘들게 검사가 된 아들이 첫 직장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요양원비,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미자는 간호 스테이션에서 근무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이태준의 병실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환자들보다 돌봄이 많이 필요했지만 박미자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박미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자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회장님 재활 치료가 일찍 있어서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중풍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박미자가 오면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 씨, 당신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가 이렇게 편안한 건 다 당신 덕분이죠. 이태준의 말에 박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환자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박미자는 항상 이태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태준은 박미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병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자는 이태준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만 어제 저녁부터 오른쪽 다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이태준 회장님, 계속 이렇게 박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활에 힘쓰시면 호전될 겁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회장님이 너무 까다롭다고 하던데 박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시나 봐요? 주치의의 농담에 이태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다르니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박미자는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태준의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주사를 놓은 후 잠이 들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박미자의 헌신적인 간호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아해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야간 간호사가 곧 올 텐데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회장님이 오늘 통증이 심하셔서요.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박미자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병원에서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박미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태준 회장님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혹시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다른 환자로 바꿔드릴까요? 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편안해 하시고 저도 회장님을 돌보는 게 보람 있어요. 병원장은 잠시 박미자를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태준 회장님은 우리 병원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무척 까다로우셔서 많은 간호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박 선생님께서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환자를 돌보는 일이었지만 병원 측에는 중요한 임무를 만족시키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미자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바쁜 오후였습니다. 엄마, 간호 스테이션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너 어떻게 여기에? 박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법원에서 수습 검사로 바쁘게 일하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인근 지방법원에 업무차 왔다가 병원이 가깝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말 안 하고 왔어요.
박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월급도 받았으니 한턱 쏠게요. 민호의 말에 박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럴까? 근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면 도와드릴까요? 정말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잠시만 기다려줄래? 박미자는 아들에게 간호사 휴게실을 안내해주고 이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가 가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뒤따라갔습니다. 박미자가 큰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병실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노인의 침대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약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노인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민호는 생각에 잠겨 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더 열리면서 어머니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왜 여기 있니? 박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이 궁금해서요. 박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병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은 제 아들이에요.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검사예요. 이태준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약해진 목소리로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갑네요, 젊은 검사 선생님. 어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민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병실을 둘러보던 민호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 사진에는 젊은 이태준이 군복을 입고 여러 군인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진. 박미자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했습니다. 혹시 이태준 회장님이세요? 평화재단의 이태준 회장님? 민호가 이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태준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가 나를 아나? 민호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바로 제가 장학금 받았던 평화재단의 설립자예요. 박미자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태준이 설립한 재단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민호는 회장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평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공부를 포기했을 겁니다. 이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랬군. 자네가 우리 재단 장학생이었나? 기억이 나는군. 박민호. 맞지? 성적이 매우 우수했었지.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다니. 우리 재단 장학생들은 모두 내 자식들과 같아. 특히 자네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 나중에 검사가 되겠다는 꿈도 인상적이었어. 박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법대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돌보는 이 환자 덕분이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우연이었습니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작은 것이에요. 나머지는 민호 군이 열심히 한 덕분이죠. 오히려 이렇게 간호사님의 아들이었다니 저야말로 기쁘네요. 그날 저녁 박미자와 민호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민호는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의 재단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도 그 덕분에 검사가 될 수 있었다고. 이태준 회장님은 대단한 분이셔.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으로 귀국 후 사업에 성공하셨고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셨대. 특히 참전 용사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셨어. 박미자는 그 얘기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태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네, 어머니. 회장님을 잘 돌봐주세요. 제 은인이시니까요. 민호의 말에 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태준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직업을 넘어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이태준의 병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 아들이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덕분이었네요. 이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해요. 내 재단 장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나를 간호해 주다니. 박미자는 이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중풍으로 인해 약간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박미자는 이태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그의 병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장은 박미자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궁금해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태준 회장님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아들의 은인이셨네요. 그동안 몰랐어요. 아들이 받은 장학금이 회장님 재단에서 나온 거였어요. 병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우연이네요. 이태준 회장님은 많은 학생들을 도와왔지만 그 학생의 어머니가 직접 회장님을 간호하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박미자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이태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풍은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좋지 않은 예후를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관이 예상보다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요. 새로운 뇌경색 위험이 높습니다. 주치의 말에 박미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태준의 차트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강인한 분이시니까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이태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고 움직임도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이태준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생기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미자 씨, 오늘은 좀 힘드네요. 밤새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미자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미자 씨, 당신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에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이태준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별로 없어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지.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꿈은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박미자는 이태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날 이후로도 박미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진심으로 이태준을 돌보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이태준의 통증은 조금씩 관리되었고 그는 비교적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더 이상 박미자의 헌신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이태준 회장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제 박미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병원은 빗소리로 가득 찼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준의 병실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태준은 불안한 모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셔야 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박미자는 이태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회장님? 이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이요. 내가 군 생활을 했던 곳이죠. 박미자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태준의 눈에는 먼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1968년 내가 22살 때였어요. 맹호부대 소대장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지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정글 속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마치 오늘 밤처럼. 박미자는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갑자기 매복해 있던 적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많은 전우들이 쓰러졌죠.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때 우리 중대 박상훈 중사가 있었어요. 그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베테랑이었죠. 경상북도 출신으로 말이 별로 없었지만 항상 우리를 챙겼어요. 박미자는 박상훈이라는 이름에 놀라 이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적군의 공격으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움직일 수 없었죠. 박 중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지만 내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위험한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나를 업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적군의 매복이 있었고 이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중사는 나를 내려놓고 스스로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어요. 소대원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총소리.
그리고 박 중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여러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박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고향이 어디셨나요? 이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북 안동이었어요. 왜 물으시죠? 박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제 할아버지예요. 이태주는 놀라서 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박상훈 중사였어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셨다고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이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박상훈 중사의 손녀라고요? 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겨우 5살이었대요. 할머니께서 항상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태주는 말을 잊은 채 박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과 깊은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당신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그를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박미자는 이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항상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구한 사람을 직접 만나다니. 회장님, 할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했다니. 그리고 회장님은 제 아들이 검사가 되도록 도와주셨고, 이런 인연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이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네요. 당신 할아버지의 손녀가 나를 간호하고 있다니. 내일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어요. 박미자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당신 어머니께도 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태주는 베트남에서의 경험, 그리고 귀국 후 사업에 성공한 과정, 그리고 박상훈 중사를 기리기 위해 평화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재단의 첫 이름은 상훈 장학재단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름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평화재단으로 바꾸었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박상훈 중사를 기리는 재단이었습니다. 박미자는 이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회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자는 일찍 병원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박미자는 서둘러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개의치 않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간호하는 환자분이 바로 할아버지가 살리신 분이었어요. 베트남전에서요. 박미자는 어젯밤 이태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박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태준 회장님은 할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설립한 재단에서 민호가 장학금을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과 이태준 회장님은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박미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박미자는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미자는 놀라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허하던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초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미자는 그 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기억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박미자는 감격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태준 회장님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하신 분이요. 그분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미자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박미자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어머니와 딸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자야.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그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아버지 이야기를 기억해줘서. 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전할게요. 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예전의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열렸던 기억의 창이 다시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자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박미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박미자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태준에게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미자는 곧장 이태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박미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실 안에는 여러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미자가 동료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태준 회장님이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졌대요. 박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주치의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새로운 뇌경색이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응급 처치를 했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하지만 회장님이 의식이 흐린 상태라 대화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박미자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주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박미자예요. 박미자는 부드럽게 이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태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했지만 여전히 박미자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 다녀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미자는 어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이태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통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박미자는 그 말에 담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연히 저와 제 아들까지 도와주시게 되었고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에요. 이태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이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내 서랍, 편지가 있어요. 박미자는 이태준이 가리키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박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제가 꼭 전달해 드릴게요. 이태준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날부터 이태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박미자는 매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태준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을 보세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오늘 회장님을 뵈러 온대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민호는 이태준의 침대 옆에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이태준은 눈을 떠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정식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제 첫 공판에 나갔어요.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외할아버지의 희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박미자와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품어온 깊은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태준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미자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은 마침내 평생의 빚을 갚았다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태준의 장례식은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평화재단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인사들, 그리고 재단의 장학생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박미자와 민호도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준의 선행과 베푼 도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장학생 대표로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이태준 회장님은 단순히 장학금을 주신 분이 아니라 저희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박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자 님이시죠? 저는 이태준 회장님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박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내일 오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박미자는 아들 민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의 고급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박 선생님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어요. 변호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가족이 거의 없으셨고 평생 자신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김 변호사는 공증된 유언장 문서를 박미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박상훈 희생기념재단으로 새롭게 설립하는 데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명하셨습니다. 박미자와 민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재단 운영 같은 건 걱정 마세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재단 운영을 도울 전문가 팀도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재단의 정신을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한 회장님은 선생님, 어머니의 치료비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최고의 치매 전문 요양시설에서 평생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인된 편지 봉투를 박미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미자님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은인의 가족을 찾을 수 있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박상훈 중사님의 정신은 이 재단을 통해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 특히 참전 용사의 후손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당신 할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씨,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지막 날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태준 드림. 박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며칠 후 병원에서는 이태준과 박미자의 실제 이야기가 알려졌습니다. 그녀를 향한 존경의 시선이 모든 동료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한때 까다로운 환자를 맡아 헌신적으로 돌본 간호사의 이야기는 이제 감동적인 인연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네요.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이태준 회장님, 그리고 선생님까지 세 세대에 걸친 아름다운 인연이라니. 병원장은 박미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단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아요. 박미자는 병원을 떠나 재단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태준이 준비한 최고급 치매 전문 요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전문적인 케어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주말에는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참전용사 가족들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1년 후 화창한 봄날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새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상훈 희생기념 재단 개관식이었습니다. 박미자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며 테이프 커팅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감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을 기념합니다. 제 할아버지 박상훈 중사는 베트남전에서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이태준 회장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합니다. 박미자의 연설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호도 단상 위에 함께했습니다. 민호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법률 상담소에서 매주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커팅 후 박미자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2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군복을 입은 젊은 박상훈 중사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쪽은 미소 짓는 이태준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초상화 속 박상훈 중사는 30대 초반의 모습으로 당당한 군인의 자세와 따뜻한 눈빛을 지닌 청년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실제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기억과 전우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박미자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초상화 앞에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날따라 특별히 맑은 정신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할아버지 초상화예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지셨지. 박미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재단 로비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박미자는 50년 전 한 남자의 희생이 오늘날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이태준의 감사,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한 운명적인 만남. 재단의 첫 사업은 참전용사 후손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료 지원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박미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재단은 또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교훈 삼아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보급했습니다. 민호는 이 프로그램의 법률 교육 부분을 직접 맡아 학생들에게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단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했습니다. 박미자는 할아버지와 이태준의 정신을 이어받아 재단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개관식으로부터 5년 후 재단은 참전용사자녀 돌봄센터를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고령의 참전용사들과 그 배우자들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로 최신 치매 치료 프로그램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돌보는 곳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박미자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지내며 놀랍게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미자야,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할아버지와 이태준 회장님, 두 분 모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개소식을 마치고 박미자는 센터 정원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작은 바람에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태준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두 분의 정신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중견 검사가 되어 있었고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맡은 상속 포기 미망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요. 이제 참전용사 미망인들이 국가보훈처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박미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약자를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와 이태준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 특별한 인연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박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운명이었어. 50년 전 할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태준 회장님이 살아남았고 그분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지. 그리고 우연히 내가 그분을 간호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야. 센터의 정원에서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봄날의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센터 건물 입구 위에는 큰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것은 박상훈 중사의 삶을 요약한 문장이자 이태준 회장이 평생 간직한 감사의 마음이었으며 이제는 박미자와 민호가 이어받은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감사의 정신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의 필연적인 인연만이 있을 뿐. 그리고 그 인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며 때로는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인연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